어째서 나 같은 노인네한테 이 귀한 걸 주는 거요? 이건 저희 아버지가 사람 구하실 때 쓰셨던 거예요. 체온이 떨어지면 체하세요. 두르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노인이 목도리를 밀쳐내려던 찰나 선홍색 실로 된 수선 자국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25년 전 기억이 밀려와 노인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호호. 불면 금방 따뜻해져요. 5살 별이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목도리와 아이가 건넨 종이컵의 온기가 자신의 70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끝내 무릎 꿇리게 할 줄은 말이에요. 그리고 은수 역시 몰랐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자신을 시험하러 온 태성그룹의 회장이자 예비 시아버지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에 늘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골목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던 새벽 4시 30분.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고요를 깨며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은수의 일터이자 삶의 터전, 정갈한 밥상이라는 작은 분식집이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흩날리는 진눈깨비가 가게의 낡은 유리창에 부딪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리창 너머 가게 안쪽은 이미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육수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뽀얀 김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증기 속에는 이른 새벽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품어줄 포근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28배 은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두 손을 담그며 하루를 가장 먼저 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과 쉬지 않고 이어진 노동 탓에 마디마디 붉게 갈라진 그녀의 손은 바라보는 이의 가슴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은수의 허리는 늘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그 자세만큼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가게의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고 작은 공간에는 주인의 숨결처럼 단정한 질서가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난이라는 이름의 파도는 수없이 그녀의 삶을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파도 앞에서도 삶에 대한 예의만큼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 곱게 접힌 행주 하나까지도 그녀에게는 버텨내는 방식이자 삶을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가난하게 살았을지언정 결코 비천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은수는 매일 아침 가게 앞 골목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깨진 유리 조각과 날카로운 돌멩이를 하나하나 허리를 굽혀 골라내는 일. 혹시라도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에 상처 하나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손놀림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친아버지는 생전 은수에게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길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한 작은 위험이라고. 그래서 그는 화재 현장이 아닌 날에도 늘 길을 살피며 걸었고 은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있는 그 습관은 이제 6년 전 화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던 남편 이민호의 모습과 겹쳐 은수의 삶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골목을 쓸며 보내는 이 조용한 시간은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남편에게서
다시 자신에게로 이어진 말 없는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육수 솥에서 구수한 멸치 향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은수는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으로 향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별이를 위해 잘 버텨볼게요. 사진 속 남편을 향한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더 깊고 눈물보다 훨씬 단단한 세대를 건너 이어진 사랑의 결의가 고요히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에서 잠이 덜 깬 몽글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5살 딸 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문을 열고 나와 은수의 앞치마 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은수는 얼른 찬물에 젖어 있던 손을 닦아 난로 곁에서 잠시 데운 뒤 아이의 통통한 볼을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차가움 대신 따뜻한 엄마의 체온이 아이에게 먼저 전해질 수 있도록 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붉게 터진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모아 호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엄마 손 또 빨갛다. 내가 호해주면 이제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그치? 그 맑고 순수한 위로 앞에서 은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는 아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체온만으로 세상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별이는 엄마의 품에 고개를 깊이 파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은수의 고단한 아침을 조용히 씻어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에서는 갓 구운 빵처럼 달콤하고 포근한 냄새가 났고 은수는 그 냄새를 가만히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숨결이야말로 자신이 매일 새벽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그날 오전 가게 문을 열자마자 요란한 기척과 함께 건물주 오해란이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털코트 자락을 거칠게 휘날리며 그녀는 재개발 동의서를 은수의 눈앞에 거의 내던지듯 들이밀었죠. 언제까지 이런 냄새나는 가게에 매달려 있을 거야? 당장 도장 찍고 나가란 말이야. 오해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천박한 독설은 은수가 새벽부터 가난이라는 무게를 하나하나 털어내며 겨우 지켜온 아침의 평화를 단숨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탁해졌지만 은수의 표정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도장 하나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될 동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잠깐의 침묵 후 은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제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웃의 눈물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은수의 손은 오해란의 말에 수치심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앞치마 아래로 조용히 감춰졌습니다. 대신 은수는 오만함으로 무장한 오해란을 향해 끝까지 단정한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그녀의 삶이었을지언정 그녀의 태도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그 모든 광경을 가게 한쪽 구석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32살의 본부장 진우였습니다. 그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조용히 가게로 들어와 늘 그랬듯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가장 맵지 않은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게의 하루가 어떤 표정으로 시작되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진우는 고단함 속에서도 따뜻한 빛을 잃지 않는 은수의 정갈한 손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배꼽 앞에 모아 예쁘게 인사를 하더니 환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가 만든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는 한 박자 숨을 삼키더니 아이답게 덧붙였죠.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무구한 눈망울과 아무 조건 없는 호의 앞에서 진우의 가슴 깊숙이 뭉쳐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는 25년 전 그 공포의 현장에서 들려왔던 구원의 휘슬 소리처럼 그의 얼어붙은 영혼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지만 왜 하필 이 아이의 웃음에서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이 작은 분식집이 자신의 삶 깊숙한 곳을 어째서 이토록 건드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진우는 그저 이 작은 가게의 아침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해란이 소금을 집어 던지듯 뿌리며 악담을 쏟아내고 떠난 자리에서 은수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소금 가루를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비굴해지기보다 인내를 택한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수트보다도 조용한 기품을 품고 있었죠. 분식집을 나와 차에 오른 진우는 곧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창 밖으로 다시 가게 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금 가루를 말끔히 쓸어낸 은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치마를 여미고 다시 육수솥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를요. 왜 자신의 마음이 이 짧은 장면 하나에 붙들려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로 진우는 무의식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은 은색 휘슬을 손안에서 천천히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겨울바람이 좁은 골목을 거칠게 훑고 지나가며 낡은 간판을 덜컥거리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곧 다가올 더 큰 운명의 폭풍을 미리 알리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진우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저 여인의 뒷모습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의 향기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왜 어린아이의 눈빛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그 깊은 바닥부터 흔들어 놓는지 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골목의 추위는 더 매서워졌지만 정갈한 밥상의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던 온기는 진우의 가슴 한켠에 좀처럼 꺼지지 않을 작은 불씨 하나를 조용히 지펴놓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무엇을 태우고 무엇을 밝혀낼지 아직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진우의 삶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우가 이 낡은 골목, 그리고 은수의 작은 분식집을 처음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총책임자로서 현장 답사를 나온 그는 가장 먼저 철거해야 할 타겟이 된 이 오래된 건물을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에게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만 환산되는 정리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고 없이 쏟아진 소나기가 모든 계획을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진우는 빗줄기를 피해 무심코 처마 아래로 몸을 옮겼고 그 순간 주방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은수의 나직한 노랫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의 향기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계산으로만 움직이던 시간이 그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선 듯했죠.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서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이 짧은 멈춤이 훗날 자신의 삶 깊숙한 곳까지 파문처럼 번져가게 될 줄은요. 화려한 집무실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25년 전 큰 불이 지나간 뒤에도 모두가 살아 돌아왔던 그 집,
불길은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어린 진우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은 줄어들고 말수는 점점 적어졌으며 따뜻해야 할 식탁의 온기마저 서서히 식어가던 시간들. 진우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시절의 냄새는 불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한 삶의 잔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은수의 작은 분식집에서 풍겨오던 그 온기가 그 오래된 기억을 조용히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날 이후 진우는 본부장이라는 정체를 숨긴 채 이 작은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대상에 대한 확인과 감시가 목적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은수가 건네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어묵 국물 한 컵에 말없이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단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이컵 너머로 전해지는 그 온기가 화려한 집무실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이란 사실을 진우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죠. 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왜 이 가게 앞에서만 자신의 시간이 느려지는지까지는 그 자신조차 아직 알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 은수의 분식집은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이웃들의 온기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오른 냄비 옆에서 분주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은수의 정갈한 뒷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작은 손으로 젓가락을 꼭 쥔 채 묵묵히 식탁을 지키는 5살 별이의 모습. 가게 한쪽 구석 자리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진우가 앉아 그 모든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자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인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던 은수가 잠시 배달 그릇을 챙기러 나간 사이 불 위에 올려두었던 육수 솥의 국물이 끓어 넘치고 말았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불이 꺼지며 매캐한 연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가득 채웠죠. 그 찰나의 연기와 냄새는 진우에게 평생을 피해 달아나고 싶었던 괴물이 되어 단숨에 덮쳐왔습니다. 6년 전 어머니를 집어삼켰던 그 태성 호텔 화재 현장의 화마가 눈앞에 다시 살아난 것만 같았어요. 진우의 동공이 풀리고 숨은 제멋대로 끊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미친 속도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은 온통 뿌연 연기뿐 그는 다시 불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급하게 열리며 은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연기 속에 주저앉아 있는 진우를 본 순간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진우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차가운 물수건으로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저기요, 저를 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셔야 해요. 지금 숨을 깊게 내뱉으세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은수는 더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불길 속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불길 속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은수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진우의 귓가를 또렷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민호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되뇌던 소방관의 생존 호흡법을 지금 이 순간 진우에게 정확히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 호흡. 그 리듬을 따라가듯 진우의 가쁜 숨이 조금씩 정리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수의 침착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 진우의 기억 속 깊은 곳과 맞닿았습니다. 25년 전 불길 속에서 겁에 질린 어린 진우를 끌어안으며 괜찮다, 숨부터 쉬어라 라고 말해주던 한 남자. 은인 강한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은수의 시선은 그날 자신을 구해주던 그 사람의 눈빛과 기묘할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 겹쳐진 시선 속에서 진우는 비로소 불길이 아닌 현실의 바닥을 다시 밟고 서게 되었습니다. 은수의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쪽의 조그만 골방으로 안내된 진우는 겨우 가라앉은 숨을 고르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은수와 별이가 함께 꿈을 꾸는 아주 소박하고 조심스러운 보금자리였죠. 낡았지만 말끔히 정리된 이불, 벽에 걸린 아이의 그림 한 장, 그리고 방 한 구석, 정갈하게 마련된 작은 상위에서 진우의 시선이 멈춰 섰습니다.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 옆에 마치 재단처럼 정중히 놓인 은색의 작은 기념패. 진우의 시선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굳이 손을 뻗지 않아도 글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태성그룹 호텔 화재 순직 기념패, 그리고 그 아래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하나. 소방관 이민호. 그 순간 진우의 시간은 멈춰 섰습니다. 25년 전 화재 이후 6년 전 또 한 번의 화재를 겪은 진우였어요. 불길 속에서 진우 자신을 먼저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불길 속으로 되돌아갔던 사람. 어머니를 구하러 간다며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그 이름이 지금 이 작은 방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기념패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대는 순간 이 현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진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비췄던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어야 했던 젊은 영웅이 바로 은수의 남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진우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운명의 부채감 앞에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 같은 오열을 삼킬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별이가 작은 손으로 진우의 옷자락을 조심스레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제 소매로 진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톡톡 닦아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아저씨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잠시 숨을 고른 아이는 조금 더 또렷하게 덧붙였죠. 엄마가 그러는데요. 우리 아빠는 진짜 멋진 영웅이래요. 5살 아이의 위로는 진우의 심장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한 채 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상실이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를 앗아간 대가라는 사실이 그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보훈의 시간 뒤편으로 또 다른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재개발 사업을 사실상 방치한 채 이름도 없는 작은 분식집을 매일같이 기웃거린다는 소식이 마침내 박 회장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죠. 60을 훌쩍 넘긴 박 회장은 평생을 의심과 계산, 그리고 통찰로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행동을 우연이나 연민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 하나가 자신의 아들을 흔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죠. 박 회장은 서류 위에서 이름 하나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서은수. 그리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은수, 그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우길래 내 아들을 이토록 흔드는 건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의 입가에 미세한 냉소가 스쳤습니다. 박 회장은 은수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끝까지 읽고도 좀처럼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학력, 경력, 인간관계, 주변 평판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흠집 없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으니까요. 이상할 만큼 깨끗하군. 박 회장은 완벽하게 정리된 문장들 사이에서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여자의 기록에는 그 흔한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건 결백이 아니라 아주 오래 준비된 가면일지도 모른다고. 아들을 향한 연민, 우연을 가장한 접근, 가난하지만 단정한 살. 그 모든 것이 아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군. 돈과 권력으로는 이미 이 여자의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판단이 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다고 믿는 존재 앞에서만 비로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그날 밤 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불러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싼 정장도 회장의 이름도 모두 필요 없다고. 그는 핏줄이라곤 단 하나뿐인 아들 진우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믿고 싶은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옷을 구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위에서 내려다볼 때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가장 또렷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은수의 작은 골방에서는 진실을 마주한 진우의 억눌린 통곡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의 결단과 누군가의 오열이 서로 다른 자리에서 겹쳐지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확인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아직 이유도 모른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움직임이 같은 이름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만 모른 채로요. 한편 태성그룹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훌쩍 넘긴 박 회장은 그 눈부신 야경을 등진 채 책상 위에 놓인 몇 장의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재개발 본부장인 아들 진우가 허름한 분식집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의자를 고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평생 세상의 위선과 탐욕을 한 발짝 떨어져 꿰뚫어 보며 태성을 일궈온 그에게 이 장면은 연민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탈이었고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 위에 손끝을 가볍게 얹은 채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창밖이 아닌 사진 속 아들의 모습으로 시선을 더 깊이 박아 넣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을 때야 비로소 추한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지. 그 순간 사진을 바라보는 박 회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인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진심을, 그리고 아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렸는지를요. 결심은 이미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직접 움직이는 일뿐이다. 박 회장은 낮게 읊조리듯 혼잣말을 흘리며 서재 한편에 미리 준비해 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서실장이 구해온 곰팡이 냄새가 밴 낡고 비루한 노숙자의 누더기가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몸에 걸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권위와 자부심을 상징해 온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 그 단정한 재킷이 바닥에 떨어지고 부드러운 실크 셔츠가 아무 소리 없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거칠고 딱딱한 무명옷이었습니다. 낡은 천은 그의 몸을 불편하게 조이며 숨결마저 거슬리게 만들었죠. 그러나 박 회장은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핏줄이라곤 하나뿐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명예와 체면, 이름까지도 잠시 내려놓는 행위였으니까요. 그 순간의 침묵은 변장이 아니라 결단이었고, 그는 지금 회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터 벗겨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그는 은발의 머리칼을 일부러 거칠게 헝클어뜨렸고 얼굴에는 거리의 검댕과 흙먼지를 주저함 없이 문질러 묻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태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비참한 노인 하나뿐이었죠. 박 회장은 잠시 그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으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 태성그룹의 박도준은 없다. 짧은 침묵 뒤 그는 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개입하지 마라.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할 일이다. 박 회장은 지팡이 하나에 몸을 맡긴 채 찬바람이 몰아치는 골목 끝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계산된 연기였지만 누더기 아래에서 빛나는 그의 눈빛만큼은 아들을 사로잡았다는 여우를 꼭 가려내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화려한 모피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오해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거지 노인으로 변한 박 회장을 보자마자 코를 틀어막고 날선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악취나는 노숙자가 기어들어온 거야? 잠시도 숨고를 틈 없이 독설이 이어졌죠. 당장 안 꺼져. 그녀의 손에서 뿌려진 소금 가루가 박 회장의 낡은 외투 위로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소금보다 더 차가운 시선으로 지금 눈앞에 드러난 한 인간의 천박한 민낯을 말없이 하나하나 눈으로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분식집의 문이 급히 열리며 은수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오해란의 폭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던 노인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오해란의 시선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모님, 어른에게 이러시는 건 너무하시네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몸을 틀어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날이 많이 차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셔서 숨부터 좀 돌리세요. 그 짧은 순간 누군가는 소리를 높였고 누군가는 등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운명의 수레바퀴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갈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붉게 터진 손이 박 회장의 거칠고 마른 손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박 회장은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가식적인 친절이라 치부하기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단단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속으로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아들의 눈에 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연출일 거야. 가게 안으로 부축을 받아 들어온 박 회장은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에 조심스레 앉혀졌습니다. 그는 일부러 흙먼지가 잔뜩 묻은 지팡이를 깨끗한 식탁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외쳤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여기서 제일 빨리 나오는 걸로 아무거나 가져와. 은수의 인내를 시험하려는 노골적인 도발이었지만 은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따뜻한 보리차부터 드세요. 잠시 말을 멈춘 뒤 은수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속이 먼저 따뜻해야 맛있는 음식도 탈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 순간 박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던진 도발은 상대를 벗겨내기 위한 칼이었지만 은수의 응답은 그 칼날마저 감싸 안는 천처럼 부드럽고 단단하다는 것을요. 은수의 차분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에 박 회장은 내심 당황한 채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살 별이가 아장아장 다가와 박 회장의 누더기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작은 손으로 톡톡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일부러 아이를 밀쳐내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리가, 냄새나는 노인네가 뭐가 좋다고 이래. 그러나 별이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제 주머니 속을 뒤적이더니 꼬질꼬질해진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 접힌 별 모양의 종이였어요. 아이는 그것을 박 회장의 거칠고 마른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제가 접은 거예요. 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답게 덧붙였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따뜻해져요. 그리고 아주 작게 할아버지. 춥지 않게요. 그 순진무구한 말 한마디가 박 회장의 가슴을 쿡 찔러왔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참 예쁘게도 생겼구나. 저런 아이가 내 진짜 손녀라면 얼마나 좋을까. 튀어나온 그 위험한 진심에 박 회장은 스스로 놀라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연의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은수가 정성껏 육수를 담아내며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이가 혼자 지내다 보니 그래요, 죄송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따뜻하게 떡국 끓여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은 사과 같아 보였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안심시키는 따뜻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누더기 아래로 휴대폰을 꽉 쥔 채 주방 안쪽에서 오가는 은수의 움직임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의 이 비현실적인 따스함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돈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언제쯤 가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게 될지 그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죠. 진눈깨비가 창가를 조용히 두드리는 고요한 가게 안. 박 회장은 손안에 쥔 별이가 건네준 종이별을 차마 내던지지 못한 채 묘한 긴장과 함께 은수의 떡국이 나오기를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의심 한가운데에 아이의 손에서 전해진 작고 따뜻한 온기 하나가 그의 판단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진눈깨비는 어느새 거센 눈발로 바뀌어 분식집의 낡은 지붕 위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보글보글 끓는 육수 김으로 몽글몽글해졌지만 구석 자리에 앉아 은수를 시험하는 박 회장의 주변만큼은 유독 허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박 회장은 은수가 내온 정갈한 떡국을 앞에 두고 일부러 수저를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걸 먹으라고 내온 건가? 국물이 다 식어버렸잖아.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차갑게 내뱉는 그 무례한 트집은 은수의 인내심을 갉아먹으려는 날 선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그 섯을 퍼런 태도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낡은 옷소매 사이로 드러난 마른 손목이 추위에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은수는 가게 안쪽 벽에 소중히 걸어두었던 낡은 청색 목도리를 조심스레 내려 노인의 어깨 위에 둘러주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체하세요. 그리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거예요. 두르시면 따뜻하실 거예요. 박 회장은 무심코 목도리를 밀쳐내려다 그대로 손을 멈췄습니다. 목도리 끝자락 투박하게 수놓인 선홍색 실의 수선 자국이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죠. 삐뚤빼뚤하게 덧대어진 그 빨간 수선 자국을 보는 찰나 박 회장의 몸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25년 전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던 현장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쏟아지는 잔해와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정신을 잃어가던 자신의 코와 입을 가려주던 그 목도리의 촉감, 그리고 소방관의 등에 엎여 탈출하는 내내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아주던 그 상징적인 빨간색 실뭉치로 덧댄 수선 자국의 기억. 지금 그의 어깨 위에 얹힌 이 목도리는 그날의 온기와 그날의 생존을 너무도 정확하게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던졌던 시험이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이미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수선 자국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목도리에서 배어나오는 낡은 소나무 향과 흙내음이 섞인 그리운 채취가 심장을 깊숙이 눌러왔기 때문이었죠. 마치 잊고 지냈던 시간이 한꺼번에 되살아난 것처럼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물주 오해란이 다시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요. 이봐 은수 씨, 이런 노숙자 비위나 맞추고 있으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날선 목소리가 가게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당장 내쫓으란 말이야. 천박한 일갈이 공기를 찢고 지나갔지만 은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가게에 발을 들인 분은 누구든 제 귀한 손님입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바라보며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목도리는 제 아버지가 사람을 구하실 때 쓰셨던 물건이에요. 이 어르신이 따뜻하게 쓰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박 회장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누더기 속에서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자신이 여우라 단정하고 밀어내려 했던 이 여인이 사실은 25년 전 자신의 일가족을 사선에서 건져 올린 은인 강한수의 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 회장은 의도적으로 떡국 그릇을 비스듬히 밀었습니다. 맑은 국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그 행동은 은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차오르는 눈물을 들키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닦아내기 위해 카운터 옆에 세워두었던 낡은 수첩을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수첩은 매일의 장사 기록과 외상값을 적어두던 은수가 늘 곁에 두고 다니던 것이었죠. 은수가 수첩을 치워두고 행주를 집어드는 순간 수첩과 함께 수첩 사이에 오래도록
끼워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은수는 수첩은 집어들었지만 사진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숙여 바닥을 닦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말없이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은수가 조용히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박 회장이 돌아보자 은수는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그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찜질방 가서 주무세요. 잠시 머뭇거리던 노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은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밖에서 주무시기엔 날이 너무 춥잖아요. 오늘은 따뜻하게 주무세요. 박 회장은 그 돈을 밀어내지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박 회장이 가게를 나선 직후 뒤늦게 가게에 도착한 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무심코 몸을 숙여 주워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딘가 낯익은 한 남자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진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25년 전 거대한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불길 속에서 끌어내 주었던 사람. 그 이름을 진우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수 소방관. 사진 속 남자는 바로 그 사람이었고 그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던 아기가 은수였던 것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휘슬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가슴 깊은 곳에서 연기처럼 피어올랐습니다. 6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먼저 밖으로 밀어내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던 사람. 은수의 남편 이민호 소방관. 그 이름이 진우의 머리를 망치처럼 내려쳤습니다. 진우는 사진 속 강한수의 얼굴과 눈앞에 있는 은수의 모습을 천천히 겹쳐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2번이나 죽음에서 건져낸 가문이 그 두 영웅의 딸이자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마침내 또렷해지는 순간 진우의 온몸은 늦게 도착한 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당신의 딸이었나요? 우리 가문을 2번이나 살린 영웅의 아이가 왜 이런 모진 시련을 홀로 견디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우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부채감과 슬픔의 벽을 짚고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조용한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은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너지는 남자를 처음 보는 시선이었지만 그 눈물 속에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떨림이 있다는 것을 은수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5살 별이가 울고 있는 진우에게 달려와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저씨, 아이는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진짜 멋진 영웅이래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이답게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저씨도 지켜줄 거니까 울지 마세요. 아이의 말에 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고 쉽게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아이의 입을 통해 이토록 담담하게 불려지는 순간 은수의 마음속에서도 오래된 통증 하나가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별이를 조심스레 안은 채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눈앞에 서 있는 은수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수는 그를 위로하려 들지도 다급히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발짝 다가와 말없이 진우의 무너진 자세를 조용히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침묵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수에게 다가가 찬물에 퉁퉁 불어버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은수는 순간 손을 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댈 마음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스스로 선택하려는 짧은 망설임이 있었을 뿐이었죠. 은수 진우의 목소리는 감정이 아닌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켜온 삶과 같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버텨온 이 자리를 이제는 제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은수는 한참 동안 그 말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켜온 건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손을 빼지 않은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함께라면 그건 안 될 말이에요. 그 시각 골목 어귀의 어둠 속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본 박 회장은 은수가 건네주었던 구겨진 만원권 지폐와 목도리에 남아있던 붉은 실자국을 번갈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파고든 것은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은인의 딸을 거지의 모습으로 시험하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 앞에서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골목 입구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른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골목의 모든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라. 짧은 침묵 뒤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란이라는 여자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남김없이 조사해. 단 한 치의 자비도 필요 없다. 통화가 끊기자 박 회장은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뒤섞여 그의 눈가를 적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백색 눈이 조용히 쏟아지는 골목의 밤 아래에서 끊어질 듯 이어져 오던 25년의 인연은 그렇게 다시 아무도 모르게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밖의 진눈깨비는 어느새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세상을 하얀 침묵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정갈한 밥상의 낡은 유리문이 비명 같은 파열음을 내며 박살나듯 열리는 순간 단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문을 밀어젖히고 들어온 것은 오해란이 고용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거친 욕설과 함께 가게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다른 성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정갈하게 닦여있던 테이블은 구둣발에 걷어차여 비틀거렸고 은수가 새벽부터 정성으로 끓여내던 육수 솥은 거칠게 엎어지며 바닥 위로 뜨거운 김과 국물을 쏟아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져 있던 공간은 한순간에 공포와 폭력의 냄새가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구석자리에 누더기를 걸친 채 앉아있던 박 회장은 그 참혹한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하나가 은수의 가냘픈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더니 바닥으로 내팽개치듯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장부 하나를 그녀의 눈앞에 무자비하게 내던졌죠. 펼쳐진 장부 속에는 박 회장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피눈물 같은 진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수의 허영도 사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이민호가 끝내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난 마지막 책임 시어머니의 암 수술비와 그 뒤를 잇는 막대한 병원비의 기록이었습니다. 은수는 남편이 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자신의 몫으로 끌어안고 청춘도 아니도 모두 갈아 넣으며 그 무게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박 회장의 가슴 한복판이 마치 둔기로 내려찍힌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려 했던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군가의 명예와 책임을 지키기 위해 침묵 속에서 삶을 소모해 온 사람이었다는 진실이 그를 피할 수 없는 참의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야, 내 남편 죽고 나온 보험금 다 어디다 숨겨놨어?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차가운 쇳소리처럼 가게 안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 이자 못 내면 이 가게도 내 딸년도 다 팔아버릴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의 거친 손이 겁에 질려 울먹이던 5살 별이를 향해 무심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은수는 생각할 틈도 없이 비명을 토해내며 아이를 자신의 품속으로 으스러지듯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머리채를 거칠게 휘잡히면서도 은수의 두 팔은 아이를 감싼 채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한테만 하세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처절한 한마디는 비명보다도 더 깊게 공기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구석 자리에서 지켜보던 박 회장은 가슴 한복판이 송곳으로 꿰뚫리는 듯한 통증에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여우 같은 여자라며 의심하고 시험하려 했던 이 여인이 사실은 영웅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지옥 같은 현실을 단 한 번도 소리내지 않고 견뎌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눈앞에서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눈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피눈물 같은 후회가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라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라곤 한 톨도 없는 조롱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한테 꼬리 좀 치면 그 돈 금방 나올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구는 거야?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 채 그녀는 비아냥거리듯 덧붙였습니다. 그 잘난 자존심이 밥 먹여주디? 그 순간 은수는 대답 대신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꼭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은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제 인생이 비록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제 남편의 이름에 먹칠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호 씨의 아내입니다. 그 한마디는 사채업자들의 고함보다도 오해란의 독설보다도 훨씬 더 깊고 묵직하게 박 회장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것은 절규가 아니라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존엄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역들이 은수의 머리 위로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 모욕을 가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죽은 듯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던 거지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을 울리자 모든 움직임이 순간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그러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을 멈춰라. 낮고 거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가게 안을 눌렀습니다. 이 천박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아.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굶주린 사자의 포효처럼 공포와 소음을 단숨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오해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노친네가 뭐라는 거야? 저 할아범부터 끌어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거추장스러운 누더기 외투를 미련 없이 벗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누더기 아래로 칼날처럼 빳빳한 와이셔츠와 단숨에 공기를 바꾸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와. 짧은 정적 뒤 그의 눈빛이 바닥에 쓰러진 이들을 꿰뚫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단 한 놈도 그대로 돌려보내지 마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이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골목 끝에서부터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곧이어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눈보라를 가르며 분식집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짧고 절제된 발걸음이 이어진 뒤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유리창을 깨뜨릴 듯한 기세로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함도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저항할 틈조차 없이 차가운 바닥 위로 하나둘 제압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소란이 싸움이 아니라 종결이라는 사실이 가게 안에 선명해졌습니다. 잠시 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비서실장이 숨가쁘게 달려와 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그 순간 박 회장의 정체를 알아본 오해란과 사채업자들은 숨이 멎은 사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고 눈동자에는 도망칠 길을 잃은 공포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펴 별이가 조금 전 건네주었던 작은 알사탕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은수를 향해 비틀거리듯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재벌 회장의 위엄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게 죄를 깨달은 한 인간의 무거운 발걸음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은 마침내 은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물이 아니었습니다. 은인 앞에 선 죄인이었고 아이 앞에 선 부끄러운 어른이었습니다. 서은수 양박 회장의 목소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중간에서 한번 꺾였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일세.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숨으로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웅의 아내를, 내 아들을 살린 자네를 나는 의심이라는 칼로 또 한 번 베었구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그의 눈에서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은수의 상처난 손등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뒤늦게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온 진우가 은수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겁에 질려 굳어있던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이를 품에 안으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아가야. 이제는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세상을 이 할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주마. 차디찬 진눈깨비가 쉼없이 쏟아지던 밤, 박 회장은 오해란과 사채업자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서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시선은 분노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처음으로 권력이 아닌 양심의 이름으로 내리는 가장 처절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은수의 눈물과 박 회장의 참회가 뒤섞인 작은 분식집 안에는 끊어질 듯 이어져 온 25년의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도 강렬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아수라장이 지나간 뒤 정갈한 밥상의 낡은 공간에는 무겁고도 뜨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의자와 엎질러진 떡국 그릇들 사이에서 박 회장은 은수가
조심스레 둘러주었던 빨간 실로 수선된 목도리를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마치 25년 전 지옥처럼 무너져 내리던 백화점 붕괴 현장의 불길이 다시 비친 듯 했습니다. 잿빛 연기와 비명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붙잡아주던 그 따뜻한 촉감, 그리고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붉은 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서은수 양박 회장의 목소리는 한번 꺾여 나왔습니다. 이 목도리 말일세.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마치 진실을 확인하기가 두렵다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자네가 말한 강한수 소방관이 정말 자네 아버지가 맞는 건가? 그 갈라진 목소리에 은수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남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바치셨던 분이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치 오래된 사실을 담담히 꺼내듯 이어서 말했습니다. 25년 전 큰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해내고 돌아가셨을 때도 이 목도리만은 끝까지 손에 쥐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담담한 고백이 가게 안을 울리는 순간 박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붕괴가 아니라 25년 동안 미처 갚지 못한 은혜 앞에 선한 인간의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곁에서 숨죽인 채 이 모든 진실을 지켜보고 있던 진우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오래도록 몸의 일부처럼 간직해온 낡은 은색 휘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5년 전 무너져 내리던 잔해와 연기 속에서 한 소방관이 겁에 질린 어린 진우의 목에 이 휘슬을 걸어주며 나직하게 약속했었습니다. 이 소리를 불면 반드시 내가 너를 찾으러 오마. 그 약속은 진우의 생명을 붙잡아 주었던 단 하나의 희망이었고 지금까지도 그가 단 한순간도 놓지 못한 생명의 증표였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휘슬을 들어 은수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피눈물 섞인 고백을 천천히 쏟아냈습니다. 은수 씨, 이 휘슬을 제 목에 걸어주셨던 그분이 숨을 삼킨 뒤 그는 끝내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목숨을 대신해 불길 속에 남으셨던 그 소방관 아저씨가 당신의 아버님이셨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강한수 소방관께서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6년 전 당신의 남편 이민호가 다시 한번 저와 제 어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25년의 시간과 6년의 비극,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의 진실로 겹쳐지며 가게 안의 공기를 조용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번의 희생으로 이어진 운명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수는 진우의 손에 쥐어진 그 낡은 은색 휘슬과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 온 아버지의 유품이 조금의 어간남도 없이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찰나 은수의 몸은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말도 눈물조차 즉시 따라오지 못한 채 시간만이 멈춘 듯 흘렀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품에 안고 밖으로 밀어냈던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진우였다는 사실이 마침내 하나의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리워하며 가슴속에서만 되뇌던 아버지의 체온과 숨결이 다른 누구도 아닌 진우를 통해 이렇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은수의 가슴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한편에서 모든 진실을 마주한 박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끝내 대성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울음은 후회였고 감사였으며 25년을 늦게 도착한 참회의 소리였습니다. 작은 분식집 안에는 그날 이후 결코 흩어지지 않았던 운명의 온기가 눈물과 함께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끝내 울음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낡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과 우리 가문을 살린 영웅의 딸을, 그 아이를 이렇게 거짓골로 시험하다니 내가 정말 죽일 놈일세.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거물 박 회장의 통곡은 낡은 분식집의 벽을 울리며 메아리 쳤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라 은인의 핏줄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비로소 직면한 한 인간의 참회였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바닥을 쳐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음에 잠긴 노인에게 5살 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젖은 손으로 노인의 축축해진 뺨을 자신의 옷소매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머니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던 알사탕 하나를 꺼내 그의 굳은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할아버지 별이는 고개를 기울인 채 아이답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랑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라서 하늘나라에서도 다 이해해 주신대요.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지켜줄게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 해줄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그 순간 박 회장의 얼어붙어 있던 영혼이 마침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별이를 품에 끌어안고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손녀 쉰 목소리로 그는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진짜 손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꼭 안은 채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 아빠와 내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세상을 이제는 내 발밑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예쁘게 깔아주마. 박 회장은 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권위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생 갚아야 할 은혜 앞에서 비로소 무릎 꿇은 한 인간의 숭고한 맹세만이 고요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수는 자신을 기만했던 박 회장에 대한 원망보다 남편과 아버지의 명예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의 입을 통해 세상 앞에 증명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품격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버님도 남편도 두 분이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하늘에서 행복해 하실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은수의 이 성녀 같은 용서는 박 회장으로 하여금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의 위험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우는 은수의 곁에 나란히 서서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는 숨지 마세요, 은수. 당신의 가족들이 지킨 이 세상을 당신과 별이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가 평생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진우의 눈빛엔 이제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숭고한 사랑의 결의가 서려 있었죠. 박 회장은 다시 휴대폰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이제 거물로서의 서슬 퍼런 위험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오해랑과 그 밑의 용역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게.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자비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네. 내가 직접 지켜볼 테니 말이야. 분식집 밖에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25년과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관통해온 거대한 운명적 사랑의 온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남편의 유품과 아버지의 목도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터널 같았던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가장 찬란하고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차갑던 골목길은 유례없는 긴장과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물주 오해란의 호화로운 빌라 전면에는 불법 용도 변경 및 사기 혐의에 따른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평생 남을 짓밟으며 탐욕을 채워왔던 그녀의 제국이 박 회장의 단 한마디에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갈취했던 권리금과 부당이득들은 박 회장이 선임한 변호인단에 의해 남김없이 환수되었고 이는 곧 고통받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금이 되어 돌아갔던 말입니다. 은수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서슬 퍼런 추궁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은 채 그동안 은수에게 뜯어갔던 부당한 이자들을 수십 배로 토해내야 했어요. 그들이 채웠던 수갑 소리는 골목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음악보다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응징의 현장에서도 은수는 승리자의 오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쑥대밭이 된 가게를 정갈하게 정리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박 회장은 은수를 태성그룹 본사 집무실로 정중히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복도와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은수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위에 거액의 금액이 적힌 수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수 양, 이건 자네 가문이 우리 가문에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네. 자네가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가 다 치워주려 하네. 하지만 은수는 그 눈부신 수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은수는 맑은 눈망울로 박 회장을 응시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 아버지와 남편의 고귀한 희생을 종이 한 장의 돈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명예였으니까요. 저는 그분들의 아내이자 딸로서 그 명예를 온전히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박 회장은 은수의 이 숭고한 거절 앞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물의 가치관이 28세의 젊은 여인이 지닌 단단한 인품 앞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린 것이었어요. 은수는 이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다만 저 골목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쫓겨나지 않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터전만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은수의 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타심에 감복한 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골목 전체를 매입하여 영웅 소방관 상생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재개발의 위협이 없는 상인들의 영원한 보금자리이자 은수 남편과 아버지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장학사업의 거점이 된 말이죠. 오해라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은수의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은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사모님, 당신이 진정으로 사죄해야 할 분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탐욕에 눈물 흘렸던 이 골목의 모든 마음들입니다. 박 회장은 별이의 손을 잡고 은수에게 다가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소방관 가족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세밀하게 세공된 순금 휘슬 팔찌였습니다. 박 회장은 은수의 가느다란 손목에 팔찌를 직접 채워주며 뜨거운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건 우리 태성이 자네 가문에게 드리는 영원한 신의의 증표일세. 자네가 힘들 때 언제든 이 휘슬을 불면 나 박도준과 태성 전체가 자네의 뒤를 지키는 방패가 되겠네. 별이는 회장님의 무릎 위에 앉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 회장의 넥타이를 만지며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별이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무장해제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엄마 이제 안 울어요? 별이의 한마디에 박 회장은 아이를 꽉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란다. 은수는 남편과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서서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마지막 슬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진우는 그런 은수의 곁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맞잡으며 이제는 죄책감이 아닌 찬란한 사랑으로 채워질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차갑고 시렸던 겨울이 가고 은수의 터진 손등 위로 새살이 돋아나듯 그녀의 인생에도 드디어 찬란하고 눈부신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역사를 애던 삭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어느새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눈물과 고함으로 얼룩졌던 차가운 골목길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햇살이 화사하게 쏟아지는 분식집 정갈한 밥상 앞에는 손님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가득 차 있었어요. 재개발의 칼날 대신 상생의 꽃이 핀 이 골목은 이제 도시의 가장 낮은 곳을 밝히는 가장 따뜻한 등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28이었던 은수는 이제 30을 앞둔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를 걱정하며 찬물에 손을 담그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은수는 여전히 대나무처럼 고든 자세로 정갈한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에 붉게 터졌던 그녀의 손마디는 이제 상처 대신 건강한 생명력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정갈한 손길은 여전히 이웃들의 허기진 영혼을 채워주는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던 말입니다. 6살이 된 별이는 유치원 가방을 맨 채 골목 어귀에서 씩씩하게 달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구에는 언제나처럼 박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별이가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기면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거물 박 회장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정정한 모습으로 매일 분식집에 출근 도장을 찍으며 홀로 남겨진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은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진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때 이 골목의 폭군이었던 오해라는 이제 시장통 구석에서 비질을 하며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발밑을 닦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수의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자신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뼈저리게 참회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권선징악의 명확한 결과는 골목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어느 날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분식집 테라스에 앉아 시청자들을 향해 나직이 독백을 던졌습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세상을 구하는 건 저 정갈한 밥상 위에 담긴 한 사람의 진심이더군. 나는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네. 은수는 하루 영업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며 친정아버지 강한수가 남겼던 낡은 청색 목도리를 깨끗이 세탁해 소중한 유리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그 위에는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온기로 남는다라는 글귀를 정성껏 적어 넣었죠. 진우는 그런 은수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은색 휘슬을 가만히 쥔 진우의 눈빛엔 이제 한 점의 어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휘슬 소리는 더 이상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축복의 신호가 되어 있었던 말입니다. 은수와 진우, 별이, 그리고 박 회장이 손을 맞잡고 노을빛이 가득한 골목길을 걸어가는 뒷모습 위로 따뜻한 나레이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적이 되는 세상,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식집의 창 너머로 불이 하나둘 꺼지며 가슴 속에 잊지 못할 온기라는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새 아파트 창가에서 별이를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아들 이민호의 사진 앞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고 진우와 은수는 결혼식 대신 소방관 가족들을 위한 나눔 잔치를 열며 두 가문을 잇는 숭고한 약속을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박 회장은 태성의 경영권을 진우에게 물려준 채 별이와 함께 동화책을 읽는 지혜로운 노년의 정점을 보여주었죠. 화면은 분식집 창가에 비친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담아내며 진정한 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체온입니다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띄웠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골목길 끝자락, 은수가 별이의 손을 잡고 남편과 아버지의 넋이 깃든 하늘을 향해 가볍게 목례하는 장면을 끝으로 이 위대한 서사의 막이 내렸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여운과 함께 자신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다시금 확인하며 따뜻한 봄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목도리 하나, 아이 손에 쥔 종이컵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하루에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온기가 되어줄 장면이 이미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